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유부녀입니다. 오래전 너무나도 극심한 마음의 상처만을 남기고 이혼하게 되어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행복만을 꿈꾸던 연애 시절, 저 역시 전 남편과의 희망찬 결혼 생활을 꿈꾸며 출발했었지만 현실은 몹시도 가혹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고 남편과 꿈꿔왔던 모든 것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겪던 어느 날, 한강에 투신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서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날도 왔네요. 괴로웠던 전 남편과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해볼까 합니다. 벚꽃이 화사하던 어느 봄날, 공원에서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한참 동안 꽃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배구공에 다리를 정통으로 가격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자리에 주저앉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공을 던진 남자와 무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나간 것만 같은 통증으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많이 아프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다리가, 다리가 안 움직여요.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서 빨리 저한테 엎어보세요. 근처 병원이라도 모시고 갈게요. 어서요. 저는 너무 아픈 다리의 고통 때문에 말을 걸어오는 그의 얼굴조차 확인할 새 없이 등에 업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하게 붓고 멍든 다리를 진료받느라 혼이 나갔던 상황이라 정신이 없었죠. 야유회에서 신나게 놀다가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한숨 돌린 후 공으로 저를 가격했던 그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멀끔한 외모에 그는 걱정 어린 얼굴로 제게 다가와 사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엑스레이 결과 나오면 치료비며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셨죠? 회사 동료분한테 야유회 나오셨던 상황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네. 근데 설마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겠죠? 아까보다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서 결과가 좀 무섭네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공원에서 저도 회사 동료들과 식사 내기 피구를 하고 있다가 그만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그리고 이거 제 명함이에요. 이후 처리도 제가 다 보상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쁜 다리에 흠집을 입힌 것 같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신 사과하며 주절주절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그도 저만큼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의 결과는 결국 금이 간 상태로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그는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그날부터 저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심지어 볼일을 봐야 하는 상황에도 나타났어요. 괜찮다며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적인 약속도 운전기사처럼 저를 모시러 오가며 죄책감을 덜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매일 와주지 않아도 돼요. 정말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저 때문에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셨는데 그럴 순 없죠. 회사 출근하는 것도 불편하실 텐데 당연히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고요. 정말 많이 나아서 내일부터 버스라도 타고 출근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더 이상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너무나 고마웠어요.
출퇴근길은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 괜찮아요. 그리고 출퇴근길에 저도 심심하지 않고 좋은걸요? 다리 다 나으셨다고 하니 이제 저랑 데이트하러 다니셔야겠는데요? 데이트요? 그는 그렇게 제 곁에서 2달이 넘도록 자처해서 경호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급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만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될 줄은 저 역시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일찍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떠나보내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꿈꾸며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남의 이야기 같았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게다가 친척들과는 성인이 된 이후로 왕래가 없다 보니 세상에 혼자가 남겨진 기분으로 살아온 시간이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꽤 잘 버티며 살았죠. 가족이라곤 엄마가 전부였는데 뜻밖의 인연으로 남편이 될 사람, 가족이 될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망설임이 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를 향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빠르게 결혼에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여느 부부의 모습처럼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편이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시모의 집으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에 매진하다 보니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살게 된 셈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육아와 시집살이를 한꺼번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젊고 어린 나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기에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뭐든지 열심히 했고 노력으로 미래에 걱정이 없을 것만 같았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못살게 괴롭히기 시작했고 갈등만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일만 해서 그런가 집안일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떡하니? 이래서 집안도 보고 가정교육도 검증해 봐야 한다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야. 집안일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이는 뭐하러 낳았어? 잘 키우지도 못할 거. 너가 낳은 애를 내가 허구한 날 봐주고 있는데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쩌라는 거냐? 일을 해서 차라리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그따위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는 동안 제가 어머니 심부름이며 청소, 빨래, 반찬까지 다 해치웠잖아요.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야, 그 정도로 노력한다고 말 좀 하지 마. 그 정도는 어떤 여자든 다 하는 일이야. 생색 좀 내지 마. 그리고 놀면서 그 정도도 안 하면 밥을 공짜로 얻어먹으려던 수작이었어? 그럴 거면 차라리 네가 낳은 애 들쳐업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지. 어머니, 아이 가지게 되면서 직장까지 관두고 집에서 육아 제대로 하라고 하신 건 어머니셨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려도 만족이 없으시면 저더러 도대체 어쩌란 말씀이세요? 이게 어디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아이 봐주는 시어머니 용돈은 더 못 줄 망정. 얹어 사는 주제에 다른 집들은 일하는 며느리가 육아도 잘하고 시엄마 용돈 팍팍 주면서 아이도 맡긴다는데 너는 양심도 없는 거냐? 뻔뻔하면 내가 질렸다니까. 어머니, 형편이 녹록치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정말 잠깐 봐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매일 마실 다니시고 집에 오래 계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러세요. 집에 계실 때 잠깐씩은 그래도 좀 봐주셔야 제가 도맡은 살림 다 할 시간이라도 있죠. 그렇게도 어려우세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미쳐서 떠드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할 말 다 하겠다는 거야? 참, 이러니까 너더러 뻔뻔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애를 잠깐 봐줘서 불만이라는 거야?
지금 너 제정신이야? 그걸 말 따위라고 하는 거냐고? 매일 똑같은 문제로 시모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 직장 생활을 한다면서 매일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육아는 나 몰라라 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 결혼하자며 조르면서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며 너스레를 떨더니 그런 남편의 모습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애 때와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저는 화가 나서 거의 매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일이 전쟁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어? 어떻게 일주일 내내 술자리야? 회사에서 술집 차렸어? 무슨 말이 그래? 뼈 빠지게 밖에서 고생하고 일하다 가는 사람한테 할 말이야? 말 좀 교양 있게 해. 점점 수준 떨어지게 말을 하냐? 애가 듣고 배울라. 참나, 당신이나 말 좀 똑바로 해. 연애할 때는 결혼하자고 조르면서 했던 말들 전부 다 벌써 다 잊은 거야? 아이는 내 아이야? 당신도 부모면 책임을 져서 같이 육아해야지. 야, 그럼 너가 나가서 돈 벌어올래? 또 그 소리야? 상황이 변하고 달라지면 바뀔 수 있는 문제잖아. 우리가 아직도 연애하는 사이야? 내가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더 쉽겠구만. 맨날 너만 힘들다고 난리야. 나는 밖에서 놀러 다니냐? 그럼 이제 아이는 나 혼자 키우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 모든 비위 맞추면서 살림도 나 혼자 다 하라는 말이야? 매일 어떻게 이래? 하루라도 일찍 들어와서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 생각은 안 하고? 야, 그만 좀 해. 다 너랑 아이랑 먹여 살리려고 고생인 거 안 보이냐? 지겹다 지겨워. 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은데 너가 그렇게 달달 볶으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고. 회사에서 쪽잠 자더라도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씩 외박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 핑계로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너 지금 나를 의심까지 하는 거야? 진짜 너 병이다. 연애할 때 몰랐는데 진짜 최악이네. 내 아이를 너가 낳았다는 게 후회될 정도야. 남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환멸을 느꼈지만 커가는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전념했고 살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모와 남편은 저를 하녀 취급하듯 가족이 아닌 인간 이하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년째 번번하게 일어났고 그렇게 남편은 점점 더 심하게 밖으로 돌았습니다. 부부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주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벽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늦은 귀가에 술 냄새로 가득한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피곤했는지 씻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인 그때 남편이 벗어 던져둔 외투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간 벨소리에 놀라 저는 아이가 깰까봐 당황하며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게 되었죠. 전화 속 여자의 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를 연신 외치며 다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둥 애정을 요구하는 말들을 주정하듯이 늘어놓더군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남편에 대한 환멸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만 갔고 대화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일은 빈번해졌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를 하기도 하더군요. 분명 상간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화인데도 남편은 뻔뻔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재 없는 상태로 그 집에서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바람 피우며 당당한 남편이 제게 건네준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은 제가 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무슨 영문인가 싶어 그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나 지금 바빠. 아이 재우는 거 안 보여? 야, 이 서류 보고도 너는 그따위 말이 나오냐? 아이 좀 어머니한테 맡기고 잠깐 얘기 좀 하자니까. 됐어. 할 얘기 없어. 에이 쌍! 그럼 이거 사인해줘. 남편이 건넨 이혼 서류를 꺼내들고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좌절감과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우리의 처지가 괴로웠습니다. 그런 심정도 모르는 그는 바람 피우는 상황이 걸려도 당당했습니다. 그에게 제가 이혼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저의 흠만 잡아서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한 사이야. 연애하는 중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바람을 피우고 뭐가 그리 당당하고 뻔뻔해? 어차피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잖아. 내게 다른 사람 생긴 거. 내 핸드폰 뒤져보고 이미 다 알았을 텐데 뭐 그리 모른 척이야. 길게 설명하기도 싫어. 도장 좀 찍어서 줘. 참, 인간 말종이네. 뻔뻔하다. 이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시작도 말았을 건데. 참, 할 말이 없다. 지금 아이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고도 네가 아빠고 어른이야? 괜히 딴소리하면서 발목 잡지 말고 깔끔하게 하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드라마에 나오는 쓰레기가 현실에도 존재하는구나. 멀리도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었네. 네 마음대로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너무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불륜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남편의 이혼을 종용하며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거울도 안 보냐? 육아에 찌들어서 너 하고 있는 꼴을 좀 봐봐.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남자가 한눈을 팔겠냐. 당연한 결과야. 너 스스로부터 반성 좀 해라. 거울부터 좀 보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바람 피우고 멸시한 건 당신 아들이라고요. 전 이대로 이혼 못해요. 개념 없는 년. 누가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당신 아들. 너가 이따위로 구니까 내 아들도 너를 아껴줄 줄 마음이 떠난 거야. 너가 하는 행실이나 외모를 좀 보라고. 내가라도 당장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정신 좀 차려 이년아.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그래도 몇 푼 받아서 이혼하려면 생각 잘하라고. 어머니,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아이를 저 혼자 키울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고요. 아이가 더 크면 그때라도 생각할게요. 얘 좀 봐. 끝까지 내 아들 뽑아먹을 생각하네. 그리고 왜 네가 아이를 혼자 키워? 누가 너한테 아이를 맡긴다고 하던? 혼자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정신 좀 차리라니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혼하게 되더라도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저는 결국 남편과 긴 터널 속 진흙탕 싸움을 한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만을 지키고 싶다는 심정에 끝까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제가 사는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아이를 몰래 키우겠다는 거냐?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잠시만 데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주소를 바꿔가며 집을 옮겨? 이게 겁도 없이. 내가 이 정도도 못 찾아올 줄 알았냐? 사정이 있어서 급히 옮긴 것 뿐이에요. 연락 드리려고 했었고요. 긴 말 필요 없다. 집안의 장남은 엄마가 육아해서 크게 될 수가 없어. 너도 아이 입장을 좀 생각해봐라. 집안의 장남은 원래 아빠가 키우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손 당장 못 놓으세요? 친권, 양육권 모두 우리가 가지게 된 거 몰라?
정신 차려 이년아.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 이혼당하고도 싸지. 아이를 붙잡으려 나서는 순간 시모를 따라 함께 온 낯선 남자가 저를 막아섰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쓰러진 제 앞에서 시모는 끝내 제 아들의 손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버렸습니다. 분통한 저는 그날부터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며 가졌던 희망도 아이마저 잃게 되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살지 못했던 결혼 생활까지 파국으로 맞이하게 된 현실을 부정하게 되었죠. 이혼 후 가장 소중했던 자식까지 잃어버리게 된 사실이 매일 눈을 뜨면 삶의 의욕마저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되찾으려고 수도 없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매번 대꾸조차 없더니 그날은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잘 있는지만 보여주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얼굴만 보여주시면 저도 만족하고 돌아갈게요. 야,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인연 또 미쳐서 왔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야? 잘 있는지만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한 번만요. 제발요. 야,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 이혼한 년이 왜 자꾸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너 이렇게 남의 집 앞에서 계속 이렇게 행패 부리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알아서 꺼져, 어서. 시어머니는 직접 뜯어 말리더니 저를 돌려보내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며 소금 세례며 안 맞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아이만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다는 상실감에 아들이라도 되찾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참고 참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기척이 분명 들린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나 잠시 후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전 남편과 새로 재혼한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오더니 제게 막무가내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정신병자니? 그래서 이혼당했다며? 매번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려도 내가 참아준 거 모르니? 좋게 말로 할 때 꺼져, 미친년아. 제 아들만 잠깐 보고 가려고 온 거예요. 사정 모르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신병 때문에 이혼당해서 아이한테 접근 금지라며 잘 자라고 있는 아이한테 혼돈만 주는 거야. 너 지금 미친 지랄 떠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니? 상간녀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더니 소금까지 되박으로 뿌려대면서 쌍욕을 해댔습니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온갖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의 얼굴만 보겠다고 하는 대로 온갖 모욕과 험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확인도 못하고 우울한 마음이 지속되자 하던 일도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했습니다. 제대로 밥도 못 먹는 날이 몇 달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오래되자 저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변대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난다는 말, 제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어렵게 살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잠시 행복을 희망했었습니다. 멀리 강변의 반짝임을 보면서 생각이 더 멍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을 던지려 하는 순간 제 주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자가 제게 다시 자전거를 돌려오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도 너무 놀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이 팔 좀 놓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맹세하고 마음 돌리기 전까지 팔을 놔드릴 수가 없어요. 놓으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남일 상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그 순간 누군지도 알 수 없던 남자에게 한참을 안겨 울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는 그의 말에 홀린 듯 모든 그간의 사연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전 남편과의 사연과 억울하게 당하며 살았던 시집살이,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부재 등등 왜 그랬는지 부끄러움도 없이 전부 그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너무 오열한 나머지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의 자전거에 짐짝처럼 실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를 위해 챙겨주는 식사까지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인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낯선 그가 가장 가깝고 따뜻하고 편했습니다. 저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죽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한 사업이 망했고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던 형도 세상을 떠났죠. 그런 변수들에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앞이 참담하고 깜깜했어요. 인생이 쉽다면 정말 좋겠지만 변수의 연속이다 보니 저 역시 당신처럼 포기할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네요. 그리고 또 험난한 삶을 버티며 살다 보니 새로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오늘 같은 날엔 당신의 귀한 목숨도 구하게 되었네요. 그의 말들은 전부 다 제게 위안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었지만 그렇게 서로의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달려와 그늘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결혼 실패로 2번 다신 사랑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 생각했었고 삶까지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진심을 보이는 그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연인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하면서 가족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운동도 같이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 안 그래요? 그래요. 덕분에 저는 점점 너무 건강해지고 있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해지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고마워요. 덕분에 같이 운동하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너무 좋네요. 이번 주말에 제가 맛있는 요리해 줄게요. 정말? 와, 기대되는데요? 그럼 퇴근하고 같이 자기 집으로 가야겠다. 네, 사장님. 주말 저녁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과거에 실패를 맛보았지만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사무보조 업무 자리를 내주어 저도 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와 저는 연애를 시작으로 일도 함께 하면서 3년 정도 서로에 대해 신뢰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준 그와 평생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행복이고 운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로써 새로운 삶을 찾은 저는 남편과 허니문 베이비로 씩씩한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우리는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누구보다 서로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너무나도 예쁜 딸도 낳게 되었죠. 제가 꿈꾸던 결혼이었고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내일 졸업식에 이거 입고 갈까? 나 스타일 좀 봐줘요. 당신만 너무 멋쟁이로 튀는 거 아니에요?
딸이 주인공인데 여보가 왜 이렇게 더 멋을 부려? 정말 웃긴다니깐? 그래? 너무 과해? 어때 우리 딸 아빠 패션 좀 봐줘. 딸이 주인공이니까 아빠도 멋지게 입어줘야지. 아빠가 졸업해요? 너무 멋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야, 아빠가 멋쟁이면 좋지 뭘 그래. 아빠 아니고 큰오빠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젊어 보여? 역시 아들만 내 편이라니까. 여보, 그렇게 멋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맞아. 아빠는 자체로도 멋이 뿜뿜이지. 그런 뜻이었어?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 딸 졸업 선물로 근사한 거 사줘야겠다. 그럼 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새 노트북 사주세요. 아빠, 대학 가서 장학금 받는 대학생이 되어볼게요. 네? 그래, 좋아. 우리 딸만 믿을게. 말 한마디로 노트북을 얻었네. 아주 여우라니까. 역시 당신 닮아서 얼굴도 예쁜데 머리도 좋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하늘에 계신 아빠와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편을 처음 만났던 대교 위에 그날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살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제 삶을 온전히 받아주고 남편과 아이들과 살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밖에 눈이 와요. 우리 빨리 크리스마스 트리 사서 장식하면 안 돼요? 야, 아직 한 달은 남았는데 벌써 호들갑이냐? 그참에 크리스마스 선물 앞당겨서 사달라고 조르려는 수작이지 너? 오빠가 뭐 한다고 짐작을 하고 그래? 아니거든? 밖에 눈이 온다고? 벌써 첫눈이야? 여보, 어서 와봐요. 눈이 온다고요? 벌써? 기분이 묘하네. 우리 이쁜 딸내미 말대로 우리 다 같이 트리 사러 나갈까? 지금? 갑자기? 눈도 오고 그럼 길도 미끄러울 텐데. 뭐 다 같이 버스 타고 근처 백화점으로 가도 되지 뭐. 트리 사서 배송으로 부탁해도 되고. 나갑시다.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할 겸. 와, 좋아요, 아빠. 역시 센스 최고. 거봐, 제가 뭘 했어요. 쇼핑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미끼를 투척한 거라니까요. 뭘 미끼까지. 이참에 가족 데이트하고 좋지 뭐. 우리 아들 겨울 코트도 좀 사줘야겠는데? 그렇다면 저도 동생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서 백화점으로 고고! 나가시죠! 기분 들뜨네. 오랜만에 다 같이 첫눈을 맞으며 외식할 생각을 하니 어서 다들 외식 메뉴들 좀 생각해봐. 여보, 그렇게 설레요? 어린아이처럼 입이 귀에 걸렸어. 우리는 다 같이 쇼핑 겸 외식을 하러 나섰습니다. 주말이라 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백화점 입구도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난 남편과 아이들이 백화점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채듯이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한 할머니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뭐지? 돈을 달라는 건가 싶어 한참을 쳐다보는데 할머니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턱하니 꿇더니 두 손을 비비며 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남편과 아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얼핏 보아도 낯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바닥에 눕듯이 굽신거리며 저를 향해 빌고 있던 할머니를 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뭐 도와드려요? 일어나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딸이 일으켜 세운 할머니의 모습은 분명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나온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황급히 할머니를 추스르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하게끔 했습니다. 백화점 입구로 돌아서면서 뒤돌아보니 깡통 하나를 자리에서 챙겨 들고는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팔을 꽉 붙잡던데 안 아파?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네. 딱 해라. 엄마,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엄마, 이상한 할머니신가 봐. 놀랬죠? 괜찮아요. 괜찮아. 어서 트리 좀 구경하고 맛난 거 먹으러 가요.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분명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불길하기도 하고 기분이 찜찜했지만 가족들과 데이트하러 나온 시간을 그런 생각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듯 시간을 보내며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트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장식도 너무 예뻐요. 그래, 그게 제일 예쁘긴 하다. 이걸로 사죠. 당신은 어때요? 여보가 최종 선택하면 그걸로 결정합시다. 나도 좋아요. 트리는 이걸로 결정해요. 좀 돌아다녔다고 배고프네. 엄마, 우리 이태리 음식 어때요? 여기 위층에 맛있는 파스타 요리집 있던데. 그래? 그럼 이태리 스타일로 파스타 좀 먹어볼까? 트리도 사고 남편과 아들 코트도 장만하고 딸이 좋아하는 화장품도 사주고 우리는 쇼핑을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러 수다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 덕분에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커준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겨울 첫눈을 함께 맞이했죠. 그러나 저는 다음 날도 백화점 입구에서 마주쳤던 할머니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시 백화점 앞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한 착각이었나 싶어서 그렇게 잊고 지나치려는 그때 어제 본 그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지하 통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놓칠까봐 부랴부랴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하 통로에 자리를 잡더니 동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전 남편의 어머니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너 맞지? 어제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쳤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떻게든 너희들의 이혼을 막고 잘 살게 했어야 하는데 널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들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니들 다시 잘 살 수 있잖아. 아들까지 낳은 부부의 인연인데 내가 대신 이렇게 빌 테니 아들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전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파리마냥 손을 싹싹 빌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지만 저는 냉정함을 되찾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잊을 뻔했지만 그들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지난 괴로운 기억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저 진작에 재혼했어요. 이제 와서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전히 양심도 없군요. 당신들이 문전박대하고 제 아들과의 인연까지 끊게 만들었던 거 잊으셨나요? 그런 파렴치한 일들로 저를 괴롭혔던 분이 이제 와서 다시 당신 아들을 구제해달라고요? 그게 진짜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무슨 꼴로 살았길래 여기서 이렇게 동냥을 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저를 붙잡으며 울며 불며 비는 손을 냉담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아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여서 기분이 찜찜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백화점 근처를 지나다 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에 이어 전 남편도 옆자리에서 동냥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차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꼴 좋네요.
모자간이 나란히 동냥하는 꼴이라니. 거짓꼴이 되어서 만난 걸 보니 내가 바라던 대로 아기는 벌을 받는 모양이네요. 제가 푸념하듯 그들을 향해 할 말을 늘어놓자 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이 팔을 붙잡고 울며 불며 빌더군요. 미안해.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어서 분수 모르고 거만 떨면서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알아보는 게 용하네. 상간녀에 미쳐서 거들떠도 안 보더니 아직 내 얼굴을 기억하나 봐? 내 아들도 너처럼 거짓골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못되게 훔쳐간 아들 어디에 숨겼어? 어떻게 했냐고? 아들은 저 살 길 찾아 진작 우리 곁을 떠났어. 사업이 더 잘 돼서 들러붙어 있던 상간녀는 사업이 쫄딱 망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지.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상간녀가 나 모르게 내 돈을 빼돌리고 있는 줄도 몰랐고 아들을 학대하는 줄도 몰랐어. 뭐라고? 아들을 학대해? 내 아들을? 그래서 언제 알았는데? 아들을 피해자로 키운 거야? 그렇게 나한테 키울 자격 없다고 뺏어가더니 내 아들 학대나 당하게 만든 거냐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기숙사 학교 택해서 떠났어. 어릴 적 학대 당했던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지 그랬어. 내 아들 연락처 내놔. 어서. 성인이 된 이후로 못 만났어. 나도 몰라. 한숨만 나왔습니다. 대책 없이 살아온 그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답답했죠. 그리고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옆에서 구차하게 구는 시모와 찌질하게 행동하는 전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났죠. 우리의 구질함에 지쳐 가족과는 등지게 되었고 이제 정말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몰라.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인연 끊겠다 선언이었어. 잘못했어 여보. 여보? 내가 왜 네 여보냐?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네? 저는 잘못했다며 비는데 그들 앞에서 가방에 준비해 갔던 동전 한 다발을 꺼내어 동량깡통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걸로 편의점 컵라면 값은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둘이 오붓하게 식사하고 하면서 구걸해. 다시는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땐 경호원 붙여서라도 제압시켜 버릴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소금 뿌리고 폭력에 폭언으로 괴롭히던 과거를 좀 떠올리면서 평생 동냥하며 반성하고 사세요. 때마침 남편 회사에서 운전기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사모님, 어서 가시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불우이웃 도울 생각 있으시면 남은 동전이라도 여기 담아주시고 가죠, 기사님.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벌기 어렵고 땅파도 안 나오는데 사지 멀쩡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해야죠. 사모님, 어서 가시죠. 그러게. 아직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누워서 남의 등 처먹을 생각으로 동냥하고 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내 남편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아깝지만 이거 받아요. 명품 손수건인데 팔아서 쓰면 한 달 식비는 될 거야. 욕이라도 진탕하고 싶었지만 잘 사는 모습이 최대의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운전기사가 나타나자 빌던 행동도 멈추고 멍하니 우리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후회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겪게 했던 파렴치한 그들은 결국 알아서 동냥하는 신세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 인연도 어쩌면 그들의 벌받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의 짐을 덜어보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 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늘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있던 아들을 수소문하여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했고 부모 없이도 잘 컸다는 생각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내가 너 엄마야.
이제야 찾게 되어 미안하구나. 어릴 적 엄마 모습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엄마 그리웠어요. 그리웠다는 아들의 한마디에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돌봄 필요 없는 성인의 나이가 되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아이 같았죠. 아들을 만난 이후로 묵은 채증이 사라진 걸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여 자취하는 집을 전셋집으로 옮겨줬습니다. 아들은 물질적으로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게 없다고는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제 심정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자주는 못 보지만 종종 안부를 묻고 떨어져 있던 세월의 격차를 좁혀가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는 첫째 아들도 불러서 같이 보내면 어떨까? 첫째 아들? 여보. 남편은 제 과거를 모두 받아주고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아들도 첫째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지금의 제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까지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천사는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처럼 고마운 사람이었죠. 어색하겠지만 종종 얼굴 보면서 지내요, 첫째 아들. 엄마가 첫째 아들과 못 살게 되고 시리에 빠져서 삶까지 포기하려고 할 때 만난 인연이라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도 좋고 아저씨라고 불러도 좋으니 첫째 아들이 마음 편할 때 종종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시다고. 아이, 무슨 그런 얘기를. 오히려 아내가 나의 은인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앞으로 명절 때라도 만나거나 안부 전하며 지냅시다. 잘 버티고 살아줘서 엄마와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고맙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말이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예측할 수 없던 시리에 빠져 삶을 놓아버리려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을 겪어왔고 수많은 트라우마가 생겼었죠. 그러나 선물 같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되고 항상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던 전 남편과의 아들까지 만나게 되니 힘들고 괴로워도 버티면 좋은 날 오는 게 또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내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질 정도로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겪는 일이 생기더라도 부디 부여잡고 견디고 버텨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시간은 무조건 흐르고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있으며 행복해지는 순간이 또 온다는 희망을 믿으셔도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이 곧 감사한 일과 행복한 미래로 비례되는 것 같습니다. 필히 축복된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삶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